뉴스 속으로. 이 폴리티코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올해 선거에서 투표나 개표 부정 또는 사기 행위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의 80% 이상은 이민과 경제 관련 이슈가 이번 후보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답했다는 소식입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치러진 대선을 놓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모닝 컨설턴트와 협력해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 중에서 선거 사기 행위가 올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예전과 달리 36%에 그쳤습니다. 선거 사기가 올해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응답은 50%였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선거 전에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응답한 것과 달라졌는데, 선거 전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지지자의 87%가 선거 사기 또는 선거 부정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인식은 선거 전에는 8%에 불과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압승을 하면서 흐지부지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선거 사기는 트럼프 당선자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는 물론이고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언급이 됐던 그런 문제였는데, 유권자들은 결국은 그게 큰 대세가 아니었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그런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빙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워낙 큰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이슈 자체가 관심을 끌지를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또 엄청나게 불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선 기점으로 선거 사기에 대한 걱정이 양 후보 지지자들 모두에게서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다른 의제에서는 의식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민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이기면은 다 되는 거예요. 지면은 뭐 항상 맞습니다. 말이 많은데 이기고 네. 나면은 뭐 무슨 일을 했어도 다 묵인이 되고. 네. 그래서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씌어진다, 맞습니다. 뭐 그런 말 이겨야 있잖아요. 돼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선거 전에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작 8%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에 똑같은 문항에서는 28%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선거 전에는 59%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36%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놔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의 80%는 이민 문제가 나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 중에 같은 응답은 43%에 머물렀는데요.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국경 개방, 범죄 증가, 그리고 이들 불체자에 대한 세금 탕진의 시민들이 결국 투표로서 분노를 나타낸 셈이 됐습니다. 경제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응답한 트럼프 지지자가 88%였고요. 같은 응답을 한 해리스 지지자는 71%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응답은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59%, 해리스 지지자 가운데 81%로 또 대조를 보였습니다. 네. 자, 3년 전에 의사당 난입 사태는 아직도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연관이 돼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면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양측의 의견이 서로 나누어질 듯 했는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벌인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의 53%가 네. 3년 전 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 사면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경우에는 14%만이 이런 의사당 난입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74%는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의 60%는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중에 이들에 대한 사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해리스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81%가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사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해서 결국 사면 가능성에 굉장히 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까지 전국 등록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벌어졌던 3년 전 의사당 난입 사태, 결국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미국의 석유업계가 트럼프 당선자를 상대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거래를 하라라는 라비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을 이유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을 했던 트럼프 1기 당시의 정책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고 값싼 석유를 들여올 수 있도록 마두로 대통령과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로비는 누가 하고 있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자택을 자주 드나드는 아주 친한 관계인 에너지 재벌 그리고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인 해리 사전트 3세가 주도하고 있고 또 이를 둘러싼 석유업계 사업가들, 채권 투자자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트가 설립한 플로리다주의 에너지 회사 글로벌 오일 터미널스가 지난주에 트럼프 당선자 자택에서 불과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팜비치 항구에 수입 아스팔트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산입니다. 트럼프 첫 번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석유 제재를 가한 이후에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온 아스팔트가 수입이 된 것입니다. 의미가 큰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회사에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재개하도록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에 일부나마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석유 관련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 이 같은 물량도 더 늘리자는 게 공화당 계층의 그런 보관입니다. 네. 자,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책이 적대국들만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로비스트들이 하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노라면은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각종 제재를 가했는데 미국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국과 사이가 나쁜 나라들 배만 불렸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번 수입 역시 회사 사장인 창립자 아들 사전트 4세가 높은 품질의 싸고 좋은 베네수엘라 아스팔트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결국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제재 아래에서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싼 값으로 미국 대신 중국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중국 경제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거래를 하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그런 징계를 가하는 동안에 석유가 많이 나온 베네수엘라산을 수입하면서 이 에너지계에서 입지를 굳혔다는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재선에 도전했던 지난 7월달 선거에 출마해서 승리를 선언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당선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만약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나중 순위로 밀려나게 될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석유를 공급하게 된다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미국발 항공편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이런 새로운 공약을 다소나마 이행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부정을 좀 묵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석유 거래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중남미의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을 주창해온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실세로 자리 잡고 있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마두로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야당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도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원칙을 중시하는 강경파 간부들이 앞에 나섰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과연 공식적인 화해는 다소 늦춰질 것 같지만 물밑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래하는 협상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렸던 추수감사절 축하 퍼레이드 도중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그런 기습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어제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에 시위대 수십 명이 맨하튼 55번가 부근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진행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전원 연행이 됐는데요. 네. 시위대의 구호는 대량 학살을 축하하면 안 된다. 무기 금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이렇게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은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구호도 외치면서 가자지구의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뉴욕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진행이 5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시위인데요. 지난해 10월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반격을 가하면서 가자 지구의 민간 희생자가 계속 늘고 인도주의적인 참삭이 전 세계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뉴욕 일대에서는 전쟁을 중단하라는 촉구 시위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뉴욕에서 벌어지는 땡스기빙 축제 퍼레이드는 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지금 LA에서 열리는 그 로즈 퍼레이드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인데 그 뭐 어떻게 이런 행사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의 땡스기빙 축제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후원을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명절 축하 이벤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행사입니다. 꼭 100년 전인 1924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올해로 98회째를 맞이했는데 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해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42년에서 44년까지 세 차례가 유일할 정도로 그렇게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비가 내렸는데 최대 명절을 맞아서 우비를 입고 뉴요커들이 몰렸습니다. 공연자들도 역시 우비를 입은 채 행진을 벌였는데 올해 행사에는 풍선만 17개 그리고 대형 풍선 15개 마칭밴드 11개 팀 어릿광대가 700명 공연당 10개 팀들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도 인기 가수 배우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인 뉴욕 리버티 선수들까지 한꺼번에 합세해서 아주 볼거리 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어제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이요 이스라엘에 7억 달러 가까운 최신 무기를 팔기로 결정을 했다.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6억 8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의 핵심인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조를 하는 건데요. 다만 연방 수출 통제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외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서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팔려는 무기는 통합 정밀 직격탄 장치인데 목표물까지 유도 비행할 능력이 없는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첨단 기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 여름에도 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하기 전엔 10월 말에 이 같은 결정을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국의 무기 지원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요.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다시 7억 달러 가까운 최신 무기를 팔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정말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냥 주는 거 아니겠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터키 드셨습니까? 네. 어제 가족들 모여서 오랜만에 네. 터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추수감사절에는 워싱턴 DC가 좀 조용하죠. 별다른 뭐 이슈도 없는 것 같고. 텅텅 비었죠. 네. 아마 이게 12월 첫 주까지 훌리 의원들이 다 뭐 자기 지역구 집에서 다. 그렇죠. 이때가 그렇죠. 미국에서는 다 그 가족이 모이는 그렇죠. 시즌이죠. 네. 예.
비었습니다. 예. 네. 자, 이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뭐 자기 뭐 SNS를 통해서 아주 호되게 또 한마디를 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추수감사절을 보낸 겁니까? 그 플로리다요. 플로리다 네. 말하라고, 이제 트럼프의 아지트지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거를 글로 불러서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모든 이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번 그 추수감사절 파티를 했더라고서요. 가족들도 다 오고, 그 앨런 머스크,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도 쓰고 하면서, 그 말하라고에서, 그 추수감사 그거를 보내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파티를 보면서, 강조해서 내놓는 보도가 트럼프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권력의 핵심이다. 그 에릭 트럼프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마 트럼프의 가업 비즈니스를 맡아서 그쪽으로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큰아들이 8년 전에 그 딸과 사이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아주 잘하는 거 아니냐, 준비된 모습들을 보인다, 이런 걸 내놓고, 그렇고 또 겉으로 나오는, 그렇게 트럼프랑 가까워져서 트럼프 선거에 공을 세웠다 그러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나오다가, 이번 추수감사절 전후로 그 두 사람 관계를 보고서 역시 그 두 사람이 권력의 중심이다, 이런 이 기자들 기사가 많이 나와요. 머스크의 원래 홈타운은 텍사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플로리다 트럼프 옆에서 한 발도 안 떨어지고 그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스케치 나오고서, 지금 우리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 매사추세츠주의 그 낸터킷이라는 지역에 아주 억만장자 그 별장에 늘 바이든 패밀리는 추수감사절 되면 거기 가서 보낸대요. 네. 여기가 2014년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 큰아들, 죽기 전에 큰아들도,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헌터 바이든도 거기서 아버지 출마해라 그렇게 처음 얘기를 했던 곳이래요. 2014년 땡스기빙 데이 때. 그때 얘기가 기사로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지는 권력이니까 그래도 미국민들 단합을 해야 된다. 이 감사 계절에 우리 다, 그리고 또 군인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비교적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그냥 안정되게 추수감사절 보내는 것 같고, 트럼프 쪽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그 SNS에다 올렸는데, 미국을 그 들어 엎으려고 그랬던 그 좌파의 행동대원들 정신 차리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엄청 험악하게 트럼프가 내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뉴스로 제일 그 토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행정부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그리고 내각 인선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지난 23일, 24일 되면서 마무리 짓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다가 지명이 된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이죠. 그 지명이 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분야에 대한 거에 대한 트럼프의 메시지를 받아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 장관들 지명 받은 거의 특징이 그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런 기사들 많이 지금 정치권 뉴스로 많이 나오죠. 첫째는 좀 혼란과 보복이 보인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이렇게 쫓겨갔었다. 그리고 8년 전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한 게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 이런 걸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 권력을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장관 지명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그 분야에서 트럼프의 정책과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하고 또 이렇게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할 채비를 갖춘다라는 기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역시 그걸 가지고서는 좀 불확실하다 앞을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미국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이 세금 정책, 감세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미국 빚이 많으니까 감세를 하면은 이 재정 충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수를 찾느라고 이제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정책도 그런 가운데서 나오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나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요. 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사위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제럴드 쿠슈너 이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위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숨어서 조용히 움직이는 건가요? 네, 트럼프 1기 4년 지난 다음에 이 사인회는 그 플로리다로 이사가 가지고 조용히 지낸다. 이런 이상으로 많이 이 뉴스 커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사위에서 장남으로 이제 그 패밀리의 주도권이 변했다. 네. 그래서 그 장남은 지금 인사를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는 선거 운동을 했던 캠페인 캠프하고 하나는 이제 그 정말 선거 자금을 책임졌던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주로 빅테크라든지 벤처 투자가들의 억만장자들 모임을 새로 만든 그 두 실세들을 중간에서 이걸 조율하고 적절하게 외분해서 장관직도 주고 그 권력의 주 세력으로 만드는 일을 이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 J.D. 벤스 부통령이 이전에 부통령들이 별로 힘이 없고 별 역할이 없었던 게 이제 미국 이 정부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J.D. 벤스랑 트럼프 주니어의 관계 맺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밀착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기사 나오는 거인데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사회가 똑똑한 거죠, 뭐. 지난 4년 1기 동안에 이렇게 자기 해볼 만큼 해봤고 이번에 또 잘못 나서다가 나중에 또 이거 내가 이거 좀 큰 거 다치겠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답니다. 제가 보기엔 참 똑똑해요. 네. 그러나 저러나 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 중국에는 뭐 10%의 추가 관세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민 문제와 마약 문제 해결을 먼저 하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금방 보기에는 관세하고 이민, 마약,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겠지만은 사실 이민 문제가 이번 선거판의 핵심 의제로 나왔던 부분은 사실 난민에 관한 이 미국의 당황스러움이죠. 사실 유럽도 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의 난민을 이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한 10여 년 전 이전서부터 이 바람이 부른 게 이제 극우 인종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우경화됐죠, 유럽도.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들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국경으로 수도 없이 넘어오는 이 난민이 그렇다고 이 난민이나 이민 문제에 좀 유한 입장을 갖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도시가 있는 주에서는 또 난민을 받아들였잖아요. 뉴욕으로 불러들이고 이 중부 지역에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잘 관리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뉴욕 같은 데서도
그 범죄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회가 불안한 요소로 나온다는 뉴스도 꽤 있었던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당황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내각 장관 임명 끝난 다음에 굉장히 결심하고서 그 발언한 거가 이 관세를 가지고 이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이 건너오는 저 국경의 난민들 거기서 오는 게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중국에서 통제하지 않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아주 악성 마약을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막는 데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그 툴은 수단은 이 관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물품들 그리고 난민, 이민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 이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또 미국 국내의 사회 안전 문제, 범죄율을 통제하는데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 보고서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도했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뭐 미용 제품, 뭐 야외 용품, 가구 이런 거 미리 당장 구매하라 이런 마케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초미의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른 나라 제품들이 미국의 일반 실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가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가장 골치 아픈 게, 그리고 이번 선거판에 영향 컸던 게 고물가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의 경제.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더구나 멕시코하고서 캐나다하고 중국이 미국의 거의 절반 이상의 교육 이 양인데 세 개 나라가 1, 2, 3인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면은 미 국내의 이 물가라든지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특히 이민자 관련해서 여기 연관시키면은 미국의 바닥 노동력은 다 이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다른 전망과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고서 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세수를 확보하면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매스를 하겠다라는 것만 그냥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이민과 마약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세라는 용어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디나 하면 그렇죠. 주로 백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기 때에 결국에 해내지 못했던 거를 일단은 이 백인 노동자들 지지세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선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니까 큰 틀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좀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아마 국정수행 아젠다의 넘버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검정색 부엌 조리 기구가 그러니까 도구들이 조금씩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결국 포이즈닝 된다. 그래서 엄청난 위험을 가져온다. 이런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라는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부엌 도구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케미칼이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이 케미스피어라는 저널에 실렸는데요. 네. 여기저기 뉴스에서 이미 다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검정색 부엌 그 조리 도구가 우리를 서서히 독살시킨다 이렇게 맞아요. 말을 했어요.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후라이팬에 달걀 후라이를 할 때도 이 스패츌라 이 도구로 딱 뒤집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 그 케미컬이 달걀로 옮겨간다고 아주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네. 이런 대부분 검정색 도구들이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독성 케미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이 케미컬은 원래 목적은 불이 나지 않게 이 플레임을 리타던 시키는 이런 케미컬인데 사실 이것이 부엌용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용품들에 들어가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이 부엌 도구 말고도 우리가 흔히 그 테이크아웃하는 그 음식 컨테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아이들 장난감들, 여성들 머리에 액세서리들, 이 불을 방지한다는 이런 이유로 위험 수준의 케미컬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이 다 쓰고 버려진 TV나 컴퓨터 이런 수많은 전자제품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면서 이 문제의 케미컬이 가정용품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이나 뭐 팬케이크를 이렇게 붙일 때도 거기를 이제 사용하면 케미컬에 열이 가해지면서 팬케이크로 옮겨가는 거죠. 이 케미컬이 강력하게 접착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추가 물질이 되면서 이렇게 쉽게 움직여 다닌다고 하네요. 이게 그 계란 프라이 할 때 보면은 그 왜 이게 뒤집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쇠로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프라이팬에 그 코팅을 긁어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검은 플라스틱 저걸 쓰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 나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네. 그러면은 당장 그런 도구들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뭐 연구팀이 강조하는 건 뭐 한마디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데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나 건강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이 연구팀은 이런 케미컬이 노출이 서서히 위험도를 높일 거리려고 하면서 특히 그 성장하는 어린이들 경우는 더 그렇다고 그래요. 이 어린이 장난감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이런 것들 특히 신생아 같은 애들은 이런 걸 또 입속에 자주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데 이 케미컬이 몸 안에 들어가면 차차 축적이 되면서 이 어떤 레벨이라도 안전한 레벨은 없다고 하는데 이 케미컬은 암 위험도도 높이고요. 그 몸 안의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또 여성들 출산 문제 또 뇌와 신경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위험하고 오염되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디테일도 없고 정말 이 flame retardant라는 케미컬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연구에도 보면 그 제품 중에서 어떤 거는 9가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실리콘으로 만든 도구들이 있어요. 네. 이 실리콘이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플라스틱이 실리콘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실리콘은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부로서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네. 실리콘은 괜찮다고 하네요. 실리콘은 괜찮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 거 이 기사를 제가 한 2주 전에 봤는데 네. 그래서 네. 그냥 집에 가서 다 버려버렸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집사람은 막 뭐라 그러는데 야 우리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네. 전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무조건. 네. 그러면은 검정색이라고 하면 까만색으로 코팅된 프라이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프라이팬은 이름은 열을 점점 알면 가하는 할수록 건데.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코팅 안 돼 있는 후라이팬 그냥 스테인리스로 된 후라이팬 사용하는 가정들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굉장히 잘 가열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재료가 다 붙어버려요. 눌어붙어요. 네. 그러면 이 테이크아웃 음식 컨테이너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투고 특히 이 검정색 컨테이너가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투고해서 집에 가져오면 여기서 레코멘드하는 건 그 유리나 세라믹 용기에 빨리 옮겨 놓으라고 하고 절대 이것을 통째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고 덮이지 말 것을 강조하느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 그 스시 같은 거 투고하면 그 검정색 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네. 이게 이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케미컬이 약자로 데카BDE라고 부르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2021년 이후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때 당시 암이나 호르몬 문제, 갑상선 문제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이렇게 사실 이 flame retardant라는 케미컬은 애초에 이 화재로 인해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사망이나 부상은 크게 줄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리사이클 돼가지고 가정용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구팀은 검정색 플라스틱만 봤습니다. 근데 다른 색깔이 그럴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왜 이렇게 어디 가서 장에 가거나 뭐 하거나 보면은 이 싸주는 게 다 검은색 플라스틱 봉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네. 그렇네요. 그게 가장 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정색을 사용을 하는군요. 검정색이 제일 싼 거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고 보니까 뭐 비닐봉지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그 까만색 그 테이크아웃 용기 등등해서 뭐 우리 주위에 많네요. 다 들어있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 빗자루 같은 것도 보면 손잡이는 다 까만색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이유는 좋죠. 이 불을 방지한다는 그런 이유로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안에 TV,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한 집안에 이런 것들이 20개 이상은 넘는다 그래요. 평균. 이 깊숙이 이 안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오래된 TV나 컴퓨터 이런 것들 버리는데 그 껍데기, 플라스틱에 엄청난 레벨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그 소파, 러브시트, 뭐 리클라이너, 하다못해 자동차 안에 그 의자 천, 애기 카시트, 뭐 이런 많은 베이비 아이템들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그 커스튬 같은 거 입을 때 이 목에 거는 그 구슬 목걸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나와 있기는 22,800 ppm이라고 높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소모 플라스틱 제품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연구에 보면 그 혈액 안에 이 케미컬이 이미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 비교해봤더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300% 차이, 3배가 차이 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암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한마디로 답답한데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부엌에서 아까 모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정 조리도구 다 없애고 이 대체하기를 추천하는데 아까 이현주 씨 말씀대로 그 실리콘이나 그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종류로 바꾸고 또 집안을 자주 털고 닦고 베큐um 또 손 자주 씻기 환기를 정기적으로 해줄 것을 권하고요. 초고 음식에 있어서는 아까 어떤 사람들 초고 용기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 번 쓰고 씻어서 또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음식 가져오자마자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옮기고 그걸 버리라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스틱 컨테이너 온 것은 절대 마이크로웨이브 사용은 금지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어느 정도 노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케미컬이 화재 방지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TV나 전자제품에 사용해 왔는데 이게 빙 그렇게 돌아서 재활용되면서 인간에게 의도치 않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정부나 기업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스튜디오 안에서도 지금 이 뭐 모니터 주위라든지 모니터 뒷면이라든지 우리 전화기? 앞에 있는 이 뭡니까 문자판도 그렇고 이거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마우스도 검정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맞네요. 네. 근데 이 검정색 플라스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구팀이 그냥 검정색을 봐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다른 색깔도 이 정말 높은 그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 연구팀은 당장 부엌에 가서 검정색 도구는 다 버리세요. 그렇게 추천하면서 대체하라고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강조합니다. 이 케미컬이 몸 안에 들어가면 수년 동안 머무르 있고 축적되면서요. 2021년 금지되었지만 현재 이번에 연구한 그 샘플들 중에 70%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레벨이
유럽에서 허용되는 레벨이 무려 1200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위험한지 좋은지 나쁜지 구별이 어렵다는 건데 일단 뭐 나무나 스테인리스 이거로 뭐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지만 정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고 글쎄 말이에요. 특히 정말 모든 주부님들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게요. 이게 알려지니까 이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종류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죠. 정부가 규제하기도 좀 힘이 많이 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쪽 분야의 산업이 낙후가 되거나 또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 케미컬 회사 중에 뭐 거대한 이름 중에 한두 개가 듀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듀폰, 다우 이런 회사들은 네.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그 가하는 로비는 정말 뭐 어떻게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러니 뭐 옛날에 듀폰도 그 인도 같은 데서 그 수십만 명 죽은 그런 일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 환경이고 지구인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 커버를 3시간을 항상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보니까 고개만 돌려고 주위를 살펴봐도 정말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네요.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 커버가 검정색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제 것도 검정색이에요. 지금 아이폰 저는 씁니다만 아이폰 커버가 이게 지금 완전 블랙 저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거. 제 것도 블랙입니다. 네. 이거 내가 이거 버려야 되나 지금 또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